안녕하세요. TV책방 북소리 진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창현입니다. 네. 저희가 매주 금요일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뭐 퇴근이나 일과가 끝난 이후에 금요일을 뭐라고 칭하는 줄 아세요? 금요일 날 네. 월화수목금 열심히 일하고 나서 뭔가 좀 새로운 이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북소리 하니까 뭐 북요일 좀 해볼까요? 저희의 바람입니다만 네. 요즘 불금, 뭐 불목 이런 이야기들 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예, 회사에서 또 학교에서 각자의 공간에서 일주일의 무게를 내려놓고 스스로를 충전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책으로 충전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TV책방 북소리 요즘 코너가 참 좋다라는 칭찬들 많이 해주셔서 네. 저희가 좀 자세하게 소개해드릴게요. 책을 사랑하는 유명인들의 릴레이 코너죠. 릴레이 북에서는 오늘 마이미스트 정명필 씨를 초대했습니다. 추천 책도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멋진 마임 공연도 한번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요즘에 층간소음 가지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해결책에서 주말에 읽어보면 좋은 책들 소개해준다고 하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네, 1시간 동안 알차게 꾸몄으니까요. 북소리 마음껏 즐겨주십시오. 네, TV 책방 북소리 이제 문을 열겠는데요. 네. 오늘 만날 저자와의 시간, 주인공이 누굴지 궁금하시죠? 함께 보시겠습니다. TV책방 북소리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세실 주희의 박민정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오랜만에 아주 지적이고 아름다운 작가를 만나니까 저는 네. 아주 기분 좋은데요. 네, 네. 근데 뭐 젊다는 얘기는 보통 하고 아름답다는 얘기 할 수 있는데요. 작가상 앞에 젊다라는, 그러니까 젊은 작가상이에요. 네. 일반 시청자들이 젊은 작가상이 뭐지? 나이가 어린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이 들 텐데 어떤 상인가요? 작가들도 이 젊은 작가상의 젊은 작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분분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젊다는 것인지 네. 아니면 소설을 여전히 치열하게 열정적으로 쓴다는 뜻인지 이게 약간 모호한데 그럼에도 공식적으로는 이제 데뷔한 지 10년 이하인 작가들에게 주어지는 문학상입니다. 네. 세실 주희로 2018년 제9회 젊은 작가상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심사평에 박 작가의 성실함과 치열함에 대한 지지와 격려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바로 지금 주어져야 한다는데 다수의 뜻을 같이 했다.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밝히셨어요. 치열했더라고요. 대상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네. 네. 이 심사평 보고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약간 농담이지만 처음에는 이제 제가 내년, 내후년부터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바로 지금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지만 아무래도 그러니까 젊은 여성 작가들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자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토픽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라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아까 그 심사평에서 우리 진양이 아나운서께서 치열이라는 단어를 네. 해주셨어요. 또 이제 요즘에 사회적으로도 미투 운동 등 여성적 사회 운동도 상당히 치열한데 네. 박 작가님의 그 치열이라고 하는 심사평과 사회적 분위기 좀 연관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문학계 내에서도 예전에 좀
그러니까 많이 스피커를 갖고 이야기하지 못했던 소재들, 그리고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고 뭐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외면했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작가들이 있다. 그리고 그 작가들의 목소리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상자들이 7명이죠? 네. 7명인데 그 가운데 한 명, 우리 임현 씨를 제외하고는 다 첫 번째 수상자들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책 한번 읽어보니까 이게 함께 성장하는 건데 네. 다른 젊은 작가들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책에 실려있는 7명의 작가들 외에도 사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수많은 작가분들이 계시고 더 열심히 좋은 작품 쓰고 계시는데 이건 역시 소수의 작가들에게만 어떻게 보면 주어지는 기회잖아요. 수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모두가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뭐 그만큼 그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격려니까요. 네, 예. 자, 본격적으로 작품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세실 주희인데요. 어떤 작품인지 먼저 작가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죠. 네, 말 그대로 세실과 주희라는 두 여성이 나오는데요. 친구와 떠난 여행에서 난데없이 성희롱을 당하게 된 주희. 어느 날 그 영상을 포르노 사이트에서 발견하게 됐다. 화장품 가게에서 일하면서 만난 일본인 직원 세실. 어느 날 위안부 피해자 집회를 지나치지만 세실에게 아무 설명도 해줄 수 없는 주희. 갑자기 마주한 상황 속에서 드러난 여성으로서, 한국인으로서 겪게 되는 고민들. 이 두 사람은 연대할 수 있을까? 세실, 주희입니다. 사실 어떤 메시지를 담고 싶었는지 먼저 좀 여쭤보면 그 저희 그 대화에 참여하신 시청자들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네. 제가 처음부터 이러한 주제의식을 전달하고 싶다거나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고 이제 각본을 딱 정해놓고 쓰기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다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 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관심 있는 주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겹겹의 조건들이라든지 그 겹겹의 조건들로 인해서 구성되는 굉장히 중증적인 어떤 정체성 같은 것에 제가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고 이번 이야기도 좀 그런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이 많이 들어간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뒤에 보니까 세실과 그 주위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번 그 좀 상황을 바꿨다가 예. 뭐 역할도 바꿨다가 환경도 바꿨다가 이렇게 마치 제가 볼 때는 그 바둑알을 놓듯이 네. 장기알을 놓듯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갔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얼마나 걸렸어요? 이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저 오래 걸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막연하게. 네. 구상을 하고 했던 시간들은 좀 자료 조사도 하고 그런 시간들은 길다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소설이라는 게 이제 쓰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쭉 달려야 그게 소설을 쓰는 시간이라고 그렇군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이 작품을 작년에 발표했을 때 한 달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러니까 모든 생각과 자료들이 다 정리되는 기간이고 네. 한 달 동안에 그럼 축적된 힘을 발휘해서 그렇죠. 문장으로 쭉쭉쭉 써 나가는 시간이 네. 이제 한 달 정도 걸렸어요. 네. 오, 그럼 굉장히 빨리 완성된 거 아니에요? 저는 조금 빨리 쓰는 편이에요. 다른 작가들에 비하면. 그렇군요. 네. 제가 이제 저는 조금 우리가 세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젊은이들에겐 너무나 당연한 이해 가능한 어떤 환경인데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조금 공부가 좀 필요하다 같은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축제를 즐기는 방식, 네. 삶을 선택하는 방식, 네. 뭐 행동하는 방식 같은 네. 거요. 세실이 뭐 많이 듣긴 했지만 K-팝의 특정 스타를 네. 흠모하여 예. 사랑하여 한국으로 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니 일반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그렇죠. 야 정말 이런 선택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거든요. 윤호예요. 네. 작가도 개인적으로 윤호를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은 아닌데 그 제 친구 중에 이렇게 윤호 팬이면서 여행을 거의 한국에 한 달에 한 2번씩 계속 오는 네. 그런 이제 일본 친구들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친구의 경험을 통해서 많이 소설에 반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소설을 보게 되면 공간이 두 개가 돼요. 네. 그러니까 서울 공간과 네. 뉴올리안스의 공간인데 네. 그래서 좀 다차원적인 공간도 다양하고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서 되게 복합적인 구성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이 되었던 게 뉴올리언스의 그 축제 한가운데에 영문도 모르고 서 그렇죠. 있던 어떤 주체와 그 집회의 의미를 모르고 지나가는 친구를 말없이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도 해주지 않은 채 지나가는 그 주체 사이에 간극이 있고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로 잘 융합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피해자의 프레임인데 또 이쪽에서는 가해자의 프레임일 수도 있는 네. 그런 것들이 중복되는 게 아닌가 네, 싶어요. 네. 피해와 가해로 표현을 하고 싶으셨나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제 피해자로만 그려지지 않거나 뭐 가해자도 가해자로만 그려지지 않는다. 그 말에서 사실 볼 수 있듯이 저는 어떤 인물을 뭐 완전한 100%의 피해자고 그 피해자는 굉장히 선의를 가지고 있고 또 굉장히 청순한 인물이고 뭐 진정성이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그것 자체가 어떤 모델 속에 가두어 두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다양하게 읽힐 수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게 그냥 삶이고 사람들의 이야기고라고 생각을 하고 피해 가해 구도라는 걸 그다지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세실과 주희가요, 93년생, 95년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이 출생연도가 저한테는 중요했어요. 그렇죠. 제가 정말 이해하고 싶은 그런 세대거든요. 네. 저희 큰아이가 95년생이거든요. 네, 예. 근데 작가하고도 약간 나이 차이가 좀 있죠. 네, 그래서 저보다 한 10살 정도 어린 세대가 네. 돼요. 이 연령대를 선택한 이유가 좀 있나요? 저도 이제 많이 두려웠는데 다행히도 어떤 피드백을 보면서 이 나이대 여성인데 공감이 정말 많이 됐다. 90년대 초중반생으로서 공감이 많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실 어쨌든 이들의 상황이 좀 불안정하고 또 세시도 그렇지만 외국인 노동자인 세시도 그렇지만 뭐 주희도 매니저라고는 하는데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처해 있는 상황을 좀 고민하고 방황하는 그런 인물들을 그려내기 위해서 20대 초중반 정도로 설정을 했는데요. 사실 쓰고 나서 이제 저는 30대 초중반이 됐는데 별다르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20대들이 처한 현실이나 30대들이 처한 현실이나 뭐 30대가 되었다고 해서 특별히 자리를 잡고 안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금 더 빠른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그 나이대로 설정을 했습니다. 사실 세실주의에서는 뭐 한일 간의 어떤 국가적인 혐오의 문제, 네. 또 요즘에 아주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는 젠더 이슈 뭐 네.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때로는 피해자로서, 때로는 가해자로서. 그러나 이것을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특히 한일 문제에 있어서 이런 피해와 가해의 얘기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또 연루될 수도 있고 비판받을 수도 있지 네,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직시하고 마주하게끔 만들게 된 계기가 좀 있으셨나요? 젠더 문제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항상 고민하고 공부했던 문제이고 제가 여러 소설들에서 일본과의 어떤 관계, 초국가적인 혐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일본 근현대사를 공부하기를 좋아했었어요. 사실 역사에 대해서 뭐 전방위적으로 관심이 많은 건 아닌데 특히 일본 근현대사는 어렸을 때부터 재미있어서 좋아했는데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히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 양국의 문제가 있고 또 현재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를테면 우리 청년 내 누이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혐오 발언을 쏟아내는 그것들도 한국과 일본이 함께 가는 지점이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외면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계속 그쪽에 좀 관심을 기울이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저는 이 주인공들의 출생 연도와 지금 작가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들과 그리고 이 주인공들의 행동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자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세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많은 청년들이 어쩌면 이 주인공들처럼 그렇죠. 예,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가께서도 적극적으로 행동을 한다거나 네. 뭔가 연대해서 문제를 직면하고 돌파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내놓지 않으셨어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결말도 지금 무슨 시위 중인가요? 나는 시위대 주변에 있으면 안 되는데 외국인은 좀 민감해서요. 괜찮아요, 새실상. 이건 평화로운 집회예요. 전쟁 피해자들을 위한 집회예요. 아, 그래요? 나도 중학교 때부터 반전 집회에 참여했어요, 일본에서. 우리 할머니도 전화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세실, 당신의 할머니와 여기서 말하는 피해자 할머니들은 조금 달라요. 세실의 할머니는 야스쿠니 신사에 있다면서요. 그런 말을 세실에게는 결코 할 수 없었고 주희는 조금 참담해졌다. 그것 때문에 여러 뭐 대학에서 토론도 일어났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왜 주인은 이 난경을 바라보고만 있고 세실에게 이야기해주지 않는가. 이 결말이 지나고 나면 소설 속에 표현된 건 여기까지지만 뭐 이야기해줄 것이다. 뭐 그 의미를 이야기해줄 것이다. 아니면 그냥 바라만 볼 것이다. 가지고 토론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소설로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여기까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침표를 찍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썼지만 사실 작가인 자신도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인물들에게 방향성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네. 사실 되게 어려운 이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들어서 일고 있는 사회적 어떤 미투 운동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거나 그런 일이 있었어라거나 이렇게 반응을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예전에 이야기 못했고 단지 그냥 친한 친구들끼리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공론화하는구나 이제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죠. 그러려면 이제는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연대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연대라는 단어는 이제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적인 단어이지만 사실은 만약에 어떤 친구가 힘든 일을 겪고 그것을 공론화하고 중간에 이제 뭐 소송도 당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을 때 돕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내 일이 아닌 것이 아니라 내 일과 마찬가지다라는 그 생각이 끈끈한 연대만을 만들어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이제 뭐 갈등도 일어나고 또 그걸 극복해 가면서 그 단위 주체들이 점점 더 끈끈해지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연대를 해야 한다라거나 연대를 할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생각을 갖기보다는 그런 갈등들 역시 감수하면서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작가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등장인물에게 정확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자꾸 답을 네. 원하는 것 같은 맞아요. 질문이어서 사실은 조금 미안하긴 한데 연대하고 해결책을 찾고 뭐 직시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세대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책임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작가 또 그리고 이 책의 주인공들인 세대들에게는 사실 그걸 강요하기가 우리 기성세대로서 굉장히 미안한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젊은이들은 스스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리고 조금 더 우리와 그 20대 사이에 있는 그 작가의 세대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게 상당히 이 작품이 우리에게 주는 그렇죠. 큰 의미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좀 다 함께 좀 읽어봤으면 하는 세대 간의 이해를 위해서는 좀 네. 다 함께 읽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미투 같은 운동을 봤을 때 놀라지 않았다라고 네. 했잖아요. 사회적으로 바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쪽으로만 이야기를 하면 저도 이제 대학을 예술대학을 나왔고 계속 이른바 예술계라고 하는 쪽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필드에서 예술가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좀 자유분방하고 좀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고
사회 규율에 얽매이지 않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시민성이 약간 부족해도 뭐 예술가적인 어떤 그런 재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객기 같은 것도 다 용인이 되는 그런 사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여성들에게는 해당이 잘 안 됐던 거죠. 바라는 것이 있다면 사실 그러니까 성희롱이라는 말도 그렇고 뭐 성희롱, 성추행 이런 단어들도 많이 사용하게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예전에는 아예 그런 개념이 없었잖아요. 어떠한 개념들을 사회에 정착하고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일상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의 시민으로서의 자질만이라도 좀 회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 사실 여성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약자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그런다는 사람들도 어떤 부분에서 있어서 인권의식이 아예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한 사람의 존엄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것만이라도 좀 의식하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네. 최근 들어서 여성에 대한 소설, 사실은 82년생 김지영, 우리 조남주 작가죠. 그 다음에 다락의 강하길 작가, 대표적인 건데, 박민정 작가도 그 트리오 중에 3명 중에 1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젠더 이슈. 사실은 80년대 이후에 꾸준히 우리 문학계, 사회계의 중요한 이슈였는데, 특히 요즘에 더욱 이슈가 강화됐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놀랍지 않았다. 저는 그 말씀이 되게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되게 놀라워하고 신문 방송에서는 연일 대서특필을 하고 있는데 정작 여성 작가로서 놀랍지 않았다. 현실이었다. 되게 함축하는 바가 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나에게 중요한 자극이 되는 문제를 써야 한다고 할 때 이 젠더 문제를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좋아했던 소설들이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나오고 비참하고 삶이라는 것이 비참임을 좀 체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사랑했고 나도 그런 작품을 써보고자 이렇게 소설을 쓰게 되었는데 그런데 내가 사랑했던 수많은 명작들에서 어쩌면 그 작품들이 설정한 독자, 설정한 수신자가 내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굉장히 처참한 기분을 느끼게 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작품을 잘 읽기 위해서는 나는 남성의 귀와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게 대학 때 많이 했던 생각인데 그래서 여성인 나 자신을 이제 최대한 버려야지만 여성으로서의 자의식, 불편함,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작품에서 여성이 굉장히 성적으로 착취되는 장면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착취적으로 그려내는데 그런 거 보면서도 사실은 나는 분명히 불편하고 아, 이런 장면을 꼭 이렇게 길게 넣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더 크고 깊을 것이다라는 어떤 생각하에 그 생각을 묻어둬야 됐었던 거죠. 그게 제가 여성으로서 자신을 버렸던 어떤 과정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러한 자의식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과정이 있었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한 작품들과 어쩌면 결별을 하는 것을 감수하면서라도 나는 나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계기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계기들이 제가 계속 이런 작품들을 쓰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말씀하신 대로 놀랍지 않았다라는 거 정말 도시전설 같은 이야기였는데 그냥 뒤에서 아주 친한 한두 명끼리는 하는 이야기였는데 근데 이게 뉴스에 마이크를 잡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또 발언대가 주어지고 그 위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달라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은 그 내용으로는 전혀 변함이 없었고 그래서 저도 일종의 내가 이런 것들은 다 알았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지금까지 이런 현실들이 있다는 거 알았다는 것이 알았으면서도 용기 있게 발언하지 못했고 친구들을 많이 도와주지 못했던 것이 굉장히 고통으로 돌아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같은 여성으로서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여성 문제에 관해서 의식은 저도 항상 있었는데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그 심한 남녀 불평등, 권력 관계에 관해서 많은 그 작품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여성으로서 세대 간의 어떤 이해가 어려운 그 간극
애증 관계, 네. 예를 들어서 모녀 간의 관계, 네. 갈등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발표됐고 호응을 얻었고, 근데 이제 그런 이슈는 또 한 번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민정 작가가 말한 지금의 어떤 젠더 이슈가 남성을 이해시키는 것도 있지만 같은 여성들 사이에서도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한 사람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여러 조건이 있고 음. 그 조건들에 의해서 형성된 정체성도 다중적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런가 하면 같은 여성들 사이에서도 이 작품의 인물들도 그렇지만 그에 따라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뭐 세대도 마찬가지고 성별이 같다고 해서 생물학적 성별이 같다고 해서 결코 그 자체만으로 이해를 도모하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조건들 속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어떤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상당히 의미 있는 우리 사회에 정말로 꼭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날카로운 그렇죠. 그런 그 지적처럼 저는 받아들인 부분들이 있어요. 아주 긍정적인 의미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럼요. 부분을 이렇게 일깨우는 내용들이 좀 있어요. 미투가 놀랍지 않다. 뭐 이런 거 정말 대단한. 진짜 충격이시군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훌륭한 네. 거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뭐 기존의 작품들이 그 작가가 원하는 독자가 내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뭐 자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저도 상당히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아주 신선하게 또 저를 자각시키는 그런 이야기로 다가오는데요. 보니까 문화적, 윤리적으로 무감각한 우리를 일깨우는 느낌?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라고 밝히긴 했네요. 당신의 나라에서. 네. 의도가 분명히 있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당신의 나라에서라는 작품에서 좀 위약적인 어떤 화자의 발화이긴 하지만 나는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고 네. 싶었다. 당신이 이걸 다 모르면 편하게 살 수 있겠지만 뭐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저도 제가 사랑했던 소설은 저를 불편하게 만드는 작품들이었거든요. 알미라는 것이 그게 이제 꼭 지혜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뭔가를 새롭게 깨닫고 알게 되었고 아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고 내가 그동안 나만 알고 있는 바보 세상에서 살아왔던 것이 아닐까라는 것도 소설 속에서 다 깨닫게 되었는데 그 알미라는 것은 항상 고통을 수반하게 되잖아요. 궁금해요. 25살에 등단을 했는데 글을 쓰고 싶다 아니면 글을 써야겠다. 어떻게 해서 글과 인연을 맺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고 그 부모님이 사실 제가 작가가 되기를 엄청 바라셔서 그래요? 그 네. 부모님이 바라는 대로 어떻게 보면 부모님 바라는 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작가분들이 부모님 반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대부분이죠. 네. 그러면은 아 나는 부모님의 그 열렬한 지지를 받고도 힘든 부분이 많은데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냥 제가 작가가 된 걸 너무 좋아하고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글쓰기를 막 시키거나 책을 읽히거나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것에 잘 화답을 어떻게 보면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뭐 조기 교육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언젠가부터는 정말로 나는 할 수 있는 게 글쓰기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제 중고등학교 때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환경이 이제 딱히 제가 예고를 다닌 것도 아니고 학교에 문예부도 없어서 혼자서 이렇게 좀 습작을 하고 어딘가에 이제 내보고 대학이나 이런 데 공모전 있으면 내보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점점 그냥 글을 산문을 쓰거나 시를 쓰기도 했었지만 소설이라는 장르를 딱 선택을 해야지만 어딘가에 제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썼던 경험들이 대학에도 진학하게 했고 소설가가 되는데 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책상 아래에 지성의 상자와 감성의 상자가 있고 거기서 힘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재미더라고요. 너무 좋다. 진짜 있어요? 너무 예. 바보 같은 질문이죠. 그렇죠. 지성의 상자 하나 있고 감성의 상자가 하나 있어요? 예. 진짜로? 제 친구들이 그렇게 별명을 지어줬어요. 아, 그래요? 제가 이제 책상 밑에 발을 디딜 수 있는, 네. 발을 디딜 수 있는 상자 2개를 올려놨는데, 네. 제가 예전에 특이하게도, 저희 대학 이제 문예창작가다 보니까 합평회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나온 작품들 있잖아요. 네. 제 작품이 아니라 이제 친구들, 선배들의 작품들을 너무 집착적으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 작품들을 감성의 상자에 담고, 지성의 상자는 이제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그 발제문들, 소논문들 이런 이제 저는 그걸 다 이제 소중하게 다른 사람들의 작품과 발제들을 모아놓고 한쪽은 지성의 상자, 한쪽은 감성의 상자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타인의 생각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죠. 분석하고 관리하고 뭐 이런 게 박민정이라는 이 작가를 더 튼튼하게 하는 어떤 동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진짜 사실 뭐 지식이라는 게 어디 하늘에서 새롭게 떨어지는 네, 게 네. 아니라 모든 지식들을 편집하고 네. 그런 것들이 일종의 창조적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작가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게 되게 어려운 철학적 질문인데 박민정에게 글을 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질문해 볼게요. 네. 저에게는 육체적인 행위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고등학교 때부터 소설을 쓰고 싶었기 때문에 그때 사실은 뭐 판단력이 엄청 있다거나 뭐 고등학생인데도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다거나 소설적 재능이 뛰어나다거나 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 문학이 어쩌면 한 사람을 양육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제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나온 이야기였어요. 내가 삶과 사회와 어떻게 보면 아주 가까운 친구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조차 모든 것들이 불투명했던 상황에서 문학을 접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저에게는 삶을 알아가게 됐던 계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삶을 알고선 천재같이 모든 이제 인생의 진리를 깨닫고 글을 썼던 게 아니라 글을 씀으로써 아주 조금씩 시민에 가까워지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됐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글쓰기 자체는 저에게는 뭐 전부라면 전부겠지만 나 자신과 글을 함께 바꾸는 육체적인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아, 그것도 충격이에요. 또 하나. 육체적 행위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신적 행위라고만 네, 얘기를 네. 하는데 육체적 행위고 그만큼 근본적인 행위다. 네, 네. 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러면서도 양육이라는 얘기, 또 불편하게 만들 정도의 자극. 그러니까 사실 문학을 통한 사회의 변화 이런 것들까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어떤 작품 쓰고 계십니까? 언제쯤이면 다음 작품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장편 소설을 퇴고하는 중이어서요. 그래요? 곧 곧, 나오겠네요. 예, 살짝 제목 여쭤봐도 돼요? 지금 미스 플라이트라고 해서 이 승무원 여성이 나오는 작품이에요. 네. 플라이트- 역시 여성 이야기인가요? 예, 여성 나오고 물론 여러 가지 여러 가족들도 나오고 남성들도 나오지만 이제 주인공 여성인데 이제 미스 플라이트라는 것이 이제 비행을 보통 못 하게 되는 상황을 미스 플라이트라고 얘기하는데 약간 이중적으로 들리는 게 있어요. 미스 미스 플라이트. 플라이트. 비행을 어. 놓쳤다거나 비행 일정이 제대로 안 됐다거나 이럴 때 쓰는 말인데 소설 속에서 이제 언급이 되지만 그것이 이제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이제 부르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도 들릴 수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왜 갑자기 땅콩 생각이 났죠? 땅콩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데 또 소설을 보면 이제 추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맥락들이 있기는 있어요. 항상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그럼요. 구조를 만드시니까요. 또 기대됩니다. 어떤 식으로 박민정의 지적인 감수성과 그렇죠. 사회에 대한 애정,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우리가 내 인생의 한 구절 물어보는 코너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예, 예. 특별히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인생의 한 구절 한번 소개해 주시죠. 한 구절이라기엔 조금 긴데 제가 읽어드려도 돼요? 네, 좋습니다. 어떤 작품에 예, 존 어빙이라는 미국 소설가의 가프가 본 세상이라는 작품인데요. 소설가가 나오는 소설이에요. 소설가가 어떻게 해서 성장하게 됐고, 어떻게 소설가가 되었고, 어떻게 죽는지까지 나오는 작품인데, 그래서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어머니의 생각에 대해서 그런 대목이 있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여러 구절 중에 하나여서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제니도 역시 상류 가정에서 자랐으며 그래서 상류층의 아이들이 어쩌다가 훨씬 안전하게 태어나고 보다 힘찬 신진대사와 마법의 유전인자를 지녔다고 하더라도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마력만큼은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환히 알았다. 그런 귀족적인 집안의 아이들이라면 정말로 무엇인가 특별한 면모를 지녀서 머리카락도 안 빠지고 피부가 터지지도 않으리라는 그런 생각. 어쩌면 그들은 원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떤 강박관념도 없는 듯 보이는지도 모른다고 제니는 생각했다. 하지만 왜 자기는 그들과 같아지지를 않았을까 궁금한 생각도 들었다. 그들이 마력의 보호를 받는다고 믿는 듯 아이들이 제멋대로 돌아다니게 내버려 두었다. 백납증 환자처럼 피부가 투명하다시피 한 퍼신의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꼭 건강하진 않더라도 정말로 마력을 지닌 듯 싶기는 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아이들,
그리고 그 강아지까지도 두드러진 품격을 지녔다고 느꼈다. 힘차게 보호해주는 유전인자들이 활동을 개시했다고 그들은 생각했다. 주인공 가하프는 이렇게 썼다. 우리 어머니는 유전인자를 이토록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투쟁을 벌였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부분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세요? 사실은 이 책을 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어요. 음. 예, 요즘 많은 분들이 이게 제가 지금 1권을 갖고 나왔는데 네. 2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좀 긴 편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한 사람의 태어남과 죽음이 다 들어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소설 창작 방법론을 얘기를 할 때 이 작품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네. 하거든요. 여기도 소설가가 나오고 그가 뭐 이를테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굉장히 불행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면서 소설가로서의 어떤 열등감이 있었다. 굉장히 소설가라는 사람은 불행을 겪고 남들이 모를 만한 어떤 그런 고통을 알고 있어야지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선입견이 있는데 자기 자신은 불행이 없기 때문에 열등감이 있었다. 근데 실제로 비극이 발생하게 되고 이제 나에게 말할 권리가 주어지는 걸까?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거의 인생의 창작 방법으로 비유할 수 있을 만한 구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께 읽어보시자 권하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네, 성공하셨어요. 제가 읽어보려고 네. 책 제목 썼거든요. 네. 한번 알겠습니다. 시간 되면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색다른 시선을 만나다 TV책방 북소리 세실 주의 박민정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놨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었는데요. 뭔가 이렇게 충분한 지적 자극을 네, 받은 듯한 그런 아주. 기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저는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주 작가로서의 아주 탄탄함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활동에 건투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From your troubled life, I will be dying for you, dying for you. When all you have is doubt, know that I'm around. I will be dying for you, dying for you. Dying for you, dying for you. I've been dying for you. You kept on changing your colors to be someone